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주제통합 9강입니다. 이거 뭐 지급 준비율 나오고 뭐 지급 준비 제도 그죠? 신용 창조 결국 이제 신용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용 창조. 그러니까 뭐 신용 창조라는 게 뭐냐? 그 뭐 은행에서 만약에 여기 100만 원 있었다. 그죠? 시중에는 제로고. 그럼 이제 이 돈이 이제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죠? 누구한테 빌려주면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게 100만 원이고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통화량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가 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통화량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100만 원,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통화량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또 다시 또 뭐 은행에다가 넣었어. 그러면은 시중에는 제로고 여기는 한 2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록에는 1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이게 통화량이 지금 200만 원인 거지. 전체가 통화량은. 그죠? 근데 이 돈을 또 다시 또 빌려줬어. 그 뭐 빌려줄 때 뭐 지급 준비율만큼 빼고 빌려주 한 90만 원 정도 빌려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록에는 190만 원이 있고 그 시중에 도는 게 또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280만 원이죠. 그죠? 그게 통화량이라고. 이 통화량은 시중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다 통화량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얘가 또 다시 또 입금하고 또 다시 대출하고 막 계속 하면 물론 지급 준비율 때문에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돈이 막 늘어난다. 그게 이제 신용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 창조. 그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해 안 되면 요거 지금 본문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 요 부분, 뭐, 통화 승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최대 통화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지급 준비율이 역수인가? 응? 왜 지급 준비율이 역수인가? 통화 승수는 왜 지급 준비율이 역수인가? 그걸 설명을 하려면,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지급 준비율이 역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그 등비 수열의 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따 설명 본문 볼 때 같이 설명합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거는 뭐 이자율과 통화율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량을 정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싶어. 통화량이 막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 사회 전체가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 이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뭐 효율적인 방법이 이자율 올려버리면 되죠. 이자율. 그죠? 금리 인상. 응? 그뭐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뭐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 이자율을 끌어올려버리면 시중에 나가있던 돈이 이자가 좋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근데 이자를 낮춰버리면 그 이제 은행에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막 이제 뭐 뭘 하려고 하겠지. 그죠? 아니면 대출이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출이자가 높으면 안 빌릴 거 아니야. 대출이자를 낮춰버리면 뭐 돈을 많이 빌리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통화량을 조정한다. 뭐 그 얘기고. 요것도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요 부분을 이해가 안 되죠. 설명도 안 돼 있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은 감소한다. 요것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뭔지 일단 이거 예를 하나 보고 그죠. 요런 채권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이제 그 어떤 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그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간다. 그죠? 반대로 움직인다. 요 부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 하강한다. 그다음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뭡니까? 상승하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 내려온다.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죠. 본문 보면서 설명합시다. 봅시다. 가을부터 봅시다. 일단 뭐 지급준비제도란 시중은행 등의 어떤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뭐 일반적인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여기다가 일정 비율을 예치해줘야 돼. 예치. 이거는 강제입니다. 강제로 예치해줘야 돼. 그죠? 이게 뭐냐? 그죠? 계속 봅시다.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머스트 그죠?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의 비율이 이제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 이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 지급준비율을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정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그죠? 디플레이션 이거 잡으려고 하는 정책으로 이제 쓰는 거지. 그죠? 요거 이제 지급 준비를 조정해 가지고
그리고 지급준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 그 돈을 뭐 지급준비금이란다. 지급준비 제도의 역할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그냥 대출해 줘버려. 그러면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나 1억 찾아갈래요 라고 하면 돈 없는데 못 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인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돈을 네, 중앙은행에 맡겨놨지. 중앙은행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 되지. 그죠?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해 버린다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죠. 예금을 인출해 주지, 은행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라고 하면 소문 나온 즉시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난리가 나겠지. 그죠? 은행의 이제 신용도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어떤 금액을 일부 금액을 이제 은행에 예치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 100%다 맡기는 건 좀 그렇고 자기도 좀 대출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는 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맡겨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겠지. 응?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뿐만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을 가지고 있는 보유, 그죠? 하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급준비율을 올려버리면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 그죠? 응? 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근데 지급준비율이 10%다. 그러면 10만 원은 은행에다 중앙은행에 갖다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90만 원인 거지. 그죠? 이게 줄어든다는 거. 만약에 지급준비를 올려버리면 50% 하면 50만 원은 무조건 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이제 50만 원을 대출한다. 그러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죠?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이걸 조절함으로써 돈의 양을 총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예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게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사람들이 예금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급 준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예치해야 될 준비금이 늘어나면 시중은행의 대출 이력가 낮아진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게 되고 경기가 이제 위축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게 되면 그 돈이 안 돌면은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급 준비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빌려줄 게 많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겠지.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고. 또 봅시다. 지급준비제도는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신용창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라는 게 여기 설명이 있네. 뒤쪽에 본원 통화라는 게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죠.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이제 발행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돈만 통화량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 은행의 이제 기록도 통화량에 포함이 된다. 그치? 은행의 서류에 장부에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그것조차 전부 다 통화량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돈을 대출해 줬어. 그러면은 여기 기록된 돈이랑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돈이랑 이 둘 다를 포함한다고. 둘 다가 통화량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 돈이 여기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이 돈이 여기 기록된 건데 그거에 다 포함 기록이랑 이 돈이랑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통화량이 확 늘어난다고. 그죠? 얘가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대출해 줬어. 여기 100만 원. 실질적으로 돈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 100만 원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200만 원인 거야. 이게 이제 신용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계속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지급준비제도는 본원 통화에, 그죠? 돈을 찍어낸 거, 그거 통화에 또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된 거죠, 그죠?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창조와 관련이 있다, 그지? 보는 통화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발행의 이제 독점 권한으로 한국은행이 독점하고 있죠, 우리나라. 공급한 통화, 그죠?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서 이제 준 거야. 그걸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된다. 이거 좀 빌려줄게. 이러고 돈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있네요. 중앙은행이 1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이제 시중에 유통시키면 1억 원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1억 원을 은행에서 찍었어. 중앙은행에서 1억 원을 만들었어.
종이 쪼가리로 그죠? 10,000원짜리로 뭐 10,000장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중에 풀면은 유통하면 통화량은 그죠? 1억이 돌잖아요, 그죠? 통화량 늘어난다. 이해되고. 그러나 본원 통화만큼의 통화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본원 통화 만큼의 통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1억을 중앙은행이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 쪼가리로 10,00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뿌렸는데 그것만 통화량이 아니란 거지. 문제는 그죠. 이게 이제 신용창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본원 통화만큼의 통화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 외에도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포함된다니까. 여기 이제 종이 쪼가리에 써놓은 거, 은행에 기록한 거, 그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 금액은 실제 화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냥 은행의 파일로만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 금액은 을 늘릴 수가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상 예치된 금액은 뭐 대출해주면 또 기록에 남으니까, 그죠? 계속 이제 뭐 통화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또다 대출, 그러니까 기록하고 대출해주고 이 돈이 다시 또 은행에 예금되면 또 다시 기록하고 또 다시 대출해주고 막 이렇게 계속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죠? 늘어날 수 있다.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주고 시중에 나간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다시 봅시다. 신용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잖아. 중앙은행에 무조건 맡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인데 지급준비율이 10%야. 그러면은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은 무조건 맡겨야 되니까 10% 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이제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주고 시중에 나간 돈이 90만 원이 나갔죠. 이 다시 예금 또 들어와. 이것도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시 또 10% 떼고 9만 원 떼나? 그럼 81만 원을 다시 또 대출해주고 이것도 다시 또 은행에 또 들어와. 그 10% 떼면 얼마야? 한 7만 70 얼마 되죠. 그죠? 그걸 또 다시 또 빌려주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용창조다. 그죠? 그 얘기를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그죠?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어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봅시다. 중앙은행이 1억 원의 이제 본원 통화 돈을 찍어서 만든 거야. 돈을 만든 거예요. 발행해가지고 해당 금액을 어떤 은행에 전달했다. 라고 하자. 이 은행이 1억 원을 대출 이제 활용하면 1억 원은 현금이 되어, 그죠? 시중으로 나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그 돈으로 어떤 대금을 치렀죠. 그러면 1억 원을 이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다시 은행에 그 돈을 모두 예금하면 은행이 이 1억 원 중에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10%를 제외하면 뭐 9천만 원이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새로운 고객에게 대출 9천만 원 다시 대출. 지급 준비율 10%인 경우 1,000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9천만 원을 그죠? 대출 9천만 원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또 9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본원 통화보다 많아지겠죠, 그죠? 기록된 걸 은행에 기록된 거랑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돈이랑 다 합하는 거니까 본원 통화보다 훨씬 많아지겠지. 신용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대출 계속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급 준비율이 제로일 때는 무한히 되겠지. 1억 가지고 있다가 1억 빌려주고 또 다시 1억 들어오면 2억 되고 다시 또 1억 빌려주고 1억 들어오면 또 3억 되고 3억이 또 다시 또 빌려주고 4억 되고. 이게 지급 준비율이 제로면 그렇잖아. 근데 지급 준비율이 있기 때문에 1억이었다가 9천만 원 빌려주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또 9천만 원 들어오면 다시 또 10%니까 뭐 8,100만 원. 다시 또 7천 한 20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 나가는 거야.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한히 가면 뭐 결국 나중에는 뭐 빌려줄 돈 없는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최대 통화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한 값이다. 통화 승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봅시다. 통화 승수는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누는 값이래. 그러니까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거. 그러니까 본원 통화 분의 통화량인데 거기다가 본원 통화를 곱해버리면 통화량만 남겠지 뭐. 그러니까 통화 승수라는 게 본원 통화 분의 통화량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보는 통화를 곱해버리면 뭐 분자 날라가고 뭐 분모가 날라가고 분자만 남을 텐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봅시다. 아무튼 지급준비율의 역수다. 지급준비율의 역수다. 이걸 봅시다.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이거 뭐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이걸 봐야 되죠. 신용창조를 봐야 되죠. 신용창조를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지급준비율의 역수가 그죠? 통화승수고 그 통화승수를 보는 통화에다 곱한 게 최대 통화량이다. 그죠? 그 지급준비율의 이제 역수가 통화승수고 통화승수에다가 보는 통화를 곱한 게 최대 통화량이다. 신혼창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은행에서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있어.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어. 그죠? 은행에서 뭐 신한은행이든 뭐 이렇게 100만 원이 있다. 이거를 이제 그 뭐 지급준비금을 빼고 그죠? 지급준비율 금을 빼고 지급준비율을 10%라 칩시다. 그러면은 빌려줬어. 얼마나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에다가 10% 떼고 10분의 9를 빌려줄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시중에 나간 돈이야. 이때 통화량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그대로 입금했어. 저금을 했어. 그죠? 저금하게 되면 요 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역시나 바깥 시중에는 제로고 그럼 요만큼 이제 그 통화량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을 다시 또 빌려줘. 근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 지급준비금을 빼야 되죠. 그죠? 지급준비금 빼고 대출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급준비율을 빼고 한 돈이 요거죠. 응? 90%를 빌려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9 다시 곱한 거야. 제곱인 거야. 그죠? 이게 다시 또 저금, 얘가 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뭘 사가지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저금을 했어. 은행에 요만큼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다시 또 빌려줄 수 있는데 그 10%를 떼고 10분의 9, 90%를 대출해 줍니다. 세제곱이 되겠지. 10분의 9의 세제곱. 그죠? 이것도 다시 또 입금을, 얘가 또 이제 또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또 저금을 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돈을 합하면 전체 통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값은 작아지죠? 10분의 9니까 1보다 작은 값이잖아. 1보다 작은 값을 무한히 곱하게 되면 점점점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점점점 작아진다고. 그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봅시다. 이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보면 100만 원에다가 요 돈 여기 제곱한 거 요거 세제곱한 거 요거 쭉쭉쭉 하면 무한히 가잖아요. 그죠? 무한등비급수. 자, 이거를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SN은 1-R에 총항에다가 1-R의 n제곱. 그죠? 그러니까 총항 1, 1-R. R이 지금 이제 10분의 9씩 곱해졌으니까 10분의 9분의 초항 100만 원에다가 1-R에 10분의 9에다가 n제곱인데 이게 지금 무한히 간다고. n은 항의 개수죠. 무한히 가니까 무한대 때리면 그 10분의 9니까 1보다 작은 어떤 분수값을 무한히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제로. 그죠? 제로죠. 그 리미트 때려야 돼. 앞에 뭐 물론 리미트가 붙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무한히 n을 보내게 되면 리미트 쓸까? 리미트 그죠? n은 무한대. 그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게 제로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요 분모는 100만 원 남겠죠. 그죠? 요거는 10분의 1이죠. 역수니까 10인 거지. 그죠? 이거 1000만 원. 그죠? 자,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급 준비율을 이제 10%, 10분의 1로 봤죠. 그죠? 10분의 1. 그 지급 준비율의 10분의 1. 예? 지급 준비율 값이 10분의 1. 이해되잖아요. 10% 10%니까. 요거 역수는 얼마입니까? 10이죠. 이 통화 승수가 10이라고. 보는 통화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잖아요. 100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니까 1000만 원. 최대 통화량 1000만 원. 그죠?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의 이제 역수가 통화 승수가 되고, 그죠? 통화 승수란 게 뭐냐면은 본원 통화에다가 그 어떤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량 될 수 있는 통화량 그게 이제 통화 승수다. 그 통화 승수는 그럼 어떻게 이게 막 개념은 이건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 준비율의 역수다. 지급 준비율의 역수다. 지급 준비율은 왜 역수가 되나요? 이게 이게 되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합공식으로 때려 넣게 되면 무한 등비급수에서 리미트 값 때려 넣어가지고 값이 나오면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이제 10인 거죠.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제 최대 총알량이 나온다.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급 준비의 그 역수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제 되고.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소득 분배의 개선 등을 이제 최종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게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이건 뭐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죠. 우리나라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죠? 뭐 또 약간 조금 그 독재하던 시기라 가지고 조금 그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좀 독재 시기였습니다. 근데 세상 살기가 좋았지. 그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는 좀 안 좋았지. 그죠? 근데 뭐 하여튼 그랬다. 이런 시기가 있었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성 팍팍 성장하고 그다음에 또 막 분배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집 사고 막 희망이 생기고 막 내가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죠?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하여튼 이를 위해서 경제 당국은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죠. 이걸 하려고 이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쓰는 거지.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게 오히려 말아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최종 목표를 못 이룰 수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까지 최종 목표가 이까지인데 중간 목표를 좀 설정해가지고 중간 목표에 도달하고 그다음 또 다시 그 중간 목표에서 최종 목표로 가는 이런 어떤 단계가 설정이 된다.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당연히죠.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정책 당국에 이제 의해서 쉽게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돼. 컨트롤이 잘 돼야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도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중간 목표의 대상이 잘 측정이 되어,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죠? 어느 정도 통화가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자율이 얼마고,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고, 뭐,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 이런 게 다 잘 잡혀야 돼. 통계까지 조작이 돼버리면, 나라 개판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계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어떤 정권이라도 통계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하여튼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기 있네.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소득 분배가 잘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화량과 이자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죠? 그 얘들은 이제 중간 과정 목표로 하면 되겠네. 예. 하여튼 비교적 쉽게 조절하고 딱 맞네. 그죠? 중간 목표로 하면 딱 좋겠네. 또한 측정도 쉽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네. 그죠? 일단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계.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쉽게 조절, 쉽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측정도 좀 쉬워야 된다. 측정이 잘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조건 다 맞으니까 그 통화량과 이자율, 요걸 좀 이용해가지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면 된다. 오케이.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의 공급량이 뭡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야 지금 시중에 돈이 좀 작으니까 한 100억 찍어가지고 시중에 풀자, 그죠? 통화량 조절할 수가 있잖아. 공급해버리면 되니까 보는 통화를, 그죠?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시중은행,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 그죠? 빠빠지 찍은 그 새 돈, 그죠? 그거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재할인율이 뭐야? 뭐 할인을 2번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그죠? 재할인율이라고 이런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단어에 뭐 몰입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할인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공급받을 때 그때 그 금리, 그러니까 얼마 줄 테니까 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자 1억을 신한은행에 주고 뭐 하나은행에 주고 뭐 어떤 뭐 국민은행에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빌려줄 때 그냥 생돈 주는 게 아니죠.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자가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이 재할인율을 낮춰가지고 본원 통화가 시중으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면 시중 은행들이 좀 많이 좀 빌릴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그 대출 이자가 높아.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싼데 좀 많이 가져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는 거지. 재할인율을 조정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그죠? 어디까지 봤나? 하여튼 재할인율을 낮춰가지고 본원 통화가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수록 할 수 있죠. 그러면 재할인율을 낮춰버리면 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많이 빌려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빌려갔으면 또 그걸 또 시중에 확 풀어가지고 대출해줘가지고 더 많이 공급이 될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한다. 자금이 풍부해진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 수가 있어서 같은 얘기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다. 맞고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본원 통화는 신용창조에 의해서 증폭된다. 아까 신용창조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증폭이 되잖아요, 그죠? 빌려주고 다시 받고, 빌려주고 다시 받고, 기록은 돈은 계속 기록이 되고 시중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창조로 인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 그죠? 증폭하게 된다. 실제로 발행된 통화량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때 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재할인율을 조절하거나, 그러니까 시중 애초에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에 빌려줄 때 그때 재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또 이 본인 지급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지급 준비율도 조절해가지고 또 통화량 조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재할인율 조절하거나 지급 준비율 조절하는 방식. 이걸 조절하면 통화의 증가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죠? 또한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올려버리면 통화의 증가량은 줄어들겠죠. 통화량의 증가량은 줄어든다. 지급 준비를 낮춰버리면 통화의 증가량은 증가한다. 그죠? 또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해가지고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한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거래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채권은 채권이 뭐냐?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에다가 언제 돈 주겠다 적어놓은 겁니다. 보시죠. 한 예가 있는데 채권의 예를 봅시다. 이 이제 액면 가격이 이제 100억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액면 가격 100억, 그다음에 액면 이자 10%, 만기 3년. 이게 뭔 말이냐면 단리입니다. 단리. 그러니까 100억을 3년 뒤에 주겠다 건데 1년마다 10%씩 줄게. 그러면 1년 후에 10억 주고 받고 2년 후에 10억을 또 받고 3년 후에는 10억도 받지만 그 3년 후에 다 준다 그랬으니까 100억도 주는 거지. 그러면은 총 얼마입니까? 130억을 받는 거지. 130억을 받는 거예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누가 주느냐? 채권 판 사람은 주는 거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거. 그럼 국고채. 그다음에 회사가 만약에 이런 걸 만들었어. 채권을 만들었어. 회사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을 중앙은행이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 뭡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런 채권을 산다는 얘기야.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 이게 뭔 말입니까? 시중에다가 채권 값을 돈을 뿌려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이 채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결정해요.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은 100억이 아니죠. 100억이 아닙니다. 지금 액면 가격은 나중에 준다는 얘기고 100억을 준다는 얘기고 이 채권의 가격은 또 다릅니다. 채권 가격 이 액면 가격이 채권 가격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채권 가격이 있을 건데 그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이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 현금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찍어낸 돈으로 채권을 사기 때문에 시중에 뿌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가지고 채권을 거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해서 통화량을 확 늘어나겠지. 저기 130억을 준다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억 거래 가격은 한 110억 이 정도 되겠지. 그 돈을 이제 시중에 뿌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저 채권을 산다는 얘기가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아니면 또 이자율을 조절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죠? 이것도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돈은 어디서 나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아니요. 지들이 돈을 찍은 거지.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을 매입했다? 채권을 사면서 돈을 주겠죠. 그죠? 그 돈이 막 시중에 막 돌겠지. 그죠? 그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 얘기죠. 이때 채권의 수요가 늘어난다. 채권을 샀잖아요. 자, 채권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앙은행이 채권을 샀어. 그럼 채권이 몇 개가 이제 그중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중앙은행이 사버렸어. 그럼 희귀해지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 그죠?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되고 채권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상승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자율은 왜 감소하느냐? 물론 그냥 문제 푸는 데는 그게 없지만 요거 이해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이자율.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요 부분을 설명할 텐데, 요 부분을 설명하려면 요거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반대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집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일단 이것도 채권을 정리를 합시다. 채권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채권이 뭐냐? 그럼 아까 말했죠. 요겁니다. 종이 쪼가리, 메모 쪼가리에다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액면 가격 100억이고 액면 이자가 10%고 만기는 3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만약 국고채라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거겠지. 그죠? 아니면 회사채라 그러면 회사에서 줄 거고 삼성에서 만든 회사채. 그러면 삼성이 나한테 1년 후에 10억, 2년 후에 10억, 3년 후에 10억 플러스 100억을 주겠지. 이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 봅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액면 가격이 100억이야. 만기 3년이니까 3년 뒤에 100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가 10%니까 이거는 10%, 이건 연단위니까 1년 후에 10억,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10억, 3년 후에 10억입니다. 이거 왜 복리로 안 하고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자 주는 게 복리죠. 이건 단리입니다. 단리. 100억에다가 이자를 10%만 붙인다는 거지. 이거 계속 10억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10억 이자, 그죠? 2년 후에 10억 이자, 3년 후에 10억 이자 주고 3년 후에는 만기니까 100억 주겠지. 그죠? 그럼 총 얼마입니까? 이거? 130억을 준다는 얘기잖아. 130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시중 금리가 얼마든 간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물가 상승률이 얼마든 간에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정 금액을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가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 높지 않다, 아니면 물가가 막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러면은 이거 손해지.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리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손해죠. 이 채권을 가질 때 이 만들어진 액면 이자는 액면 이자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채권은 이렇게 한 거고, 이 채권의 가격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액면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액면 가격은 100억은 나중에 3년 후에 100억 준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은 뭐냐? 채권 가격. 이걸 어떻게 가격을 매길 건가? 1년 후에 10억 준다, 2년 후에 10억 준다, 3년 후에 110억 준다. 이거를 현재 가격으로 맞추는 거지. 현재 이자율로.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한 5% 정도 합니까? 5% 한 4.5% 이렇게 되죠. 예금 이자가. 대출이자는 그거보다 높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의 어떤 이자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이자율을 고려해가지고 그 변동이자긴 한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 10억 1년 후에 10억을 현재 가격으로 맞추는 거예요. 현가. 그러니까 현가의 반대가 이제 지금 10억을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으면 이자가 10%라 그러면 1년 후에 110억이죠. 1 플러스 R인 거야. 1 플러스 R. 지금 내가 10억을 은행에다 넣게 되면 1년 후에 받을 돈이 원금 1 플러스 R. 그죠? 1 플러스 R. 1 플러스 R. 그렇게 곱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10%라면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11억을 주겠지. 원금 10억에다가 플러스 10억 곱하기 R 해가지고 R이 10%니까 10분의 1이죠. 곱하게 되면 1억.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1년 뒤에 11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예금이고, 그게 대한 반대 값으로 1년 후에 10억 줄게 라고 하면 지금 돈을 얼마를 은행에 넣어야 될까라고 계산할 때 1 플러스 R 분의 1 현가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1 플러스 R 분의 1을 곱하는 거야. 10에다가 1 플러스 R 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현가가 돼. 현재 가격. 응? 그 만약에 10%라면 11분의 1이구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1분의 1이니까 뭐 한 9억보다 조금 낮겠네. 그죠? 8점 몇 억이 되겠네. 그러니까 8점 몇 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1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현가. 그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현가, 이 돈에 대한 현가, 이 돈에 대한 현가로 맞춘 게 채권 가격이라고. 응? 그죠? 채권 가격이라는 게 10억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년 후니까 10억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제곱. 왜냐하면 2년이니까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0억. 3년 후에 110억 주죠. 그죠? 110억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1에 세제곱.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현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것도 좀 지금 그죠? 지금 돈이지. 그 현가로 이제 다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채권 가격이라고.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을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 R이 뭐냐고. 이건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은행에 입금했을 때 그 주는 이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질 은행 이자율. 시중은행에서 실질 이자율. 그런데 액면 이자 10%는 뭐냐? 이거는 그냥 채권에서 준다는 얘기고 정기적으로 써놓은 거고 지금 은행 이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이때 이자율이란 게 실제 은행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R이에요, R.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채권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채권 뭐 130억이 되니까 뭐 대체로 따지게 되면 한 130억이 좀 작겠지. 한 120억쯤 되겠죠, 그죠? 채권 가격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한 120억쯤 되겠지. 120억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120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120 뭘 좀 하려고 해. 뭘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채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팔아갖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지. 예? 근데 되게 급해. 빨리 해야 되겠어. 근데 120억짜리 채권을 팔면은 야, 나 급한데 좀 누가 사줘 하면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어? 그 120억짜리 뭐 채권인데 야, 나 돈이 급하니까 한 119억만 줘. 어?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또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거고. 근데 이건 다 어쨌든 채권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목표는 이겁니다. 그죠?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채권 가격은 낮아진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공식에서 보게 되면 이게 R이잖아요. 그죠? R은 지금 뭡니까? 분모로 지금 깔려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진다. 이자율이 커진다. 실질 이자율 R이 커진다니까. 분모가 커져버린다?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그죠?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 값은 줄어들잖아. 전체 값이 뭔데? 채권 가격이 줄어든다. 그죠?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채권 가격은 줄어든다.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이해된다. 자, 또 다시 한 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이걸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일단 채권 가격이 이제 올랐다. 채권 가격이 올랐어.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왜 올랐습니까? 응? 채권 가격이 만약에 아까 말했죠. 이걸 찾는 사람이 많아. 채권 가격이 올라 막 사고 싶어 막 그죠? 그 사람들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채권을 막 살라 그래. 그러니까 막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시중은행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은행이 야 돈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럼 채권을 좀 사들여라. 채권을 막 사버려. 그러면은 기존 수요가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다 덤벼 들어가지고 채권을 막 사버려. 그러면 중앙은행이 막 채권을 막 매입한다는데 그럼 나도 채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채권 수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채권에 지금 그렇게 사게 되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 응? 너도 나도 막 찾으니까 이거 120억에 팔았는데 120억이 안 돼. 한 121억을 줘야지 팔겠어. 채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120억짜리인데 121억은 줘야지 팔겠는데 누구는 121억 준다는데 그럼 거기다 팔겠지. 그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수요가 떨어지겠지. 그죠? 채권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현금 보유가 많아지겠지. 예? 채권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채권을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고 채권을 안 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는 거야. 원래는 샀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 놔뒀으면은 채권 가격이 그대로였으면은 이 사람들이 채권을 샀을 텐데 채권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안 산 거야. 안 산 거라고. 그러면은 채권을 안 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현금 보유가 증가되죠. 증가했다고 보는 거지. 원래는 현금이 줄어들고 채권을 샀었어야 되는 건데 현금 보유가 많아지고 이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이자율 시중에 통화량이 막 늘어나.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막 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겠지. 그죠? 밖에 막 시중에 막 돈이 막 흘러 넘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겠습니까? 대출 안 하겠죠. 근데 은행은 대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출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이자율을 낮추자. 대출 금리를 좀 낮추자. 이자율을 낮추는 거지. 그죠? 결국 뭔 얘기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 과정인 거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을 안 살 거고 채권을 안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막 그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할 거다. 그럼 시중은행들이 우리가 이자율 좀 낮춰갖고 빌려줘야 되겠다. 대출해야 되겠다. 이자율 낮춘다.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됐죠? 그 다음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경제정책에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최종 목표는 뭐 물가 안정에다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는 이런 목표로 가고 싶은데 그 중간 단계가 이제 그 통화량이나 이제 이자율 요건 이제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지. 예. 삼는다는 것은 이들의 이제 구체적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그지? 원하는 범위, 원하는 통화량, 원하는 이자율, 그죠?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겠지. 그죠? 그림은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여기 x축이 통화량, y축이 이자율이네요. 그래프로 E0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이거 지금 화폐 수요 곡선. MD 여기 이제 화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M0에 맞췄잖아요. 통화량을 M0에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 직선이 되는 거지. 그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 공급 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상향하는 거. 근데 지금 M0를 맞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된 겁니다. 봅시다. 근데 그렇게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죠? 이 점이 이 평균점이 될 거고, 그때가 E0다. E0는 화폐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며, 이자율이 R0로 규정되어 있다. R0네요. 그죠? 딱 고정되어 있다. R0로 결정되어 있다. MD, 그러니까 Y0, MD Y0, 요거는 국민소득이 Y0일 때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또 화폐 수요 곡선.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인 모양이죠. M0일 때. MD Y0, 그죠? 일단 화폐 수요 곡선이고 MS0, 요거는 뭐냐? 수직선. 요거는 통화량이 M0일 때의 이제 화폐 공급 곡선. 이 화폐 공급 곡선이 되는 거지. 통화량을 정한 거야, M0로. 통화량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통화량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지. 자연스럽게 놔두면. 근데 M0를 고정시켰잖아요.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우상향 곡선인데, 그죠? 공급 곡선은. 그죠? 근데 이건 이제 M0로 고정시켜 놨다.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MS0는 통화량이 M0인 일대의 이제 화폐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E0가 이제 평균 균형점이 되는 거지, 그죠? MS0의 통화량은 MS0의 이제 통화량이 M0일 때의 화폐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R0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0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M0, R0로 딱 고정된 요렇게 이제 하고 싶어.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안 있죠. 만약에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화폐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렇게 된다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MDY1 이렇게 된다. MDY1 쭉 올라갔죠, 그죠? 그래프가 쭉 올라갔네. 올라간 상황. 따라서 중앙은행 이제 통화량을 계속 M0로 유지하려면 E1 균형점이겠지. M0로 유지하려면 E1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이자율은 R1으로 상승하게 된다. 요 점이 평균점이 E1 그죠? 평균점이 E0였는데 E1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자율 R1으로 올라간다. 상승하게 된다. 그죠? 이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서 그죠? 균형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이자로 해서 가만히 있기를 원했는데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 끝인가? 끝이네. 봅시다.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죠? 통화량을 조절하면 M0 말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균형점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겠지, 그죠? 이 짝대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MS 제로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지. 통화량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고정해가지고 얘들이 뭐 통화량은 자기가 조정할 수 있잖아.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죠?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죠? 이자율을 조절해가지고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자율을 또 조절을. 이자율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죠? 시중은행, 그 다음에 또 뭐 중앙은행, 정부에서 이제 압박할 수가 있지, 그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 조정 가능하죠. 그게 아주 통화량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원하는 수준을 얻기 힘들다. 하나는 맞출 수가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맞추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3차원적인 어떤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것도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떤 것이 중간 목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는 맞출 수는 없고 어떤 놈을 좀 중간 목표로 정할까? 논쟁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통화량은 경제정책 외에도 민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자율에 비해서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어렵답니다. 통화량은 아까 말했듯이 뭐 대출을 어떻게 할까? 대출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그 통화량에 다 잡혀버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버리면 은행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안 해버리면 통화량이 안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몰라 이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절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지. 이자율은 뭐 말 그대로 뭐 발표하면 되죠. 중앙은행에서 그죠. 올해는 뭐 5.1% 할게요. 내년은 뭐 5.3%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자율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좀 깔끔하게 좀 뭐 할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영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